지금 김 대표님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예측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 언론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당시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셨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예측을 하신다면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십니까? 제가 무슨 뭘 많이 알고 이래서 예. 예측한 게 아니라 예. 저는 이제 이 풀뿌리 이 정치 참여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1등, 2등 유세는 현장은 고생스럽지만 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핵심적인 캠페인 요원들하고 이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서로 줄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2016년 트럼프가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도저히 리더십을 볼 땐 대통령 후보감은 아닌데 저렇게 진짜 그 정치 세력의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경합 지역만 빠지지 않고 뒤를 가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를 하든 절대 다수의 백인 저소득층 백인들이 트럼프 워딩에 열광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이 선거는 완전히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후보가 될 거고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되는 걸 보니까 이미지를 볼 때는 도저히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수 없는 걸 봐가지고 저는 좀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4년 전에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팬데믹 때 무지하게 높은 투표율인데 거의 75% 이상이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소수계들이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긴 거죠. 사실 지금 트럼프의 선거도 트럼프의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이미 트럼프 정치가 나온 다음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좌쪽에 있는 단체들도 민주당의 리버럴들이 결집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층은 이번 선거에서는 양 후보가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별로 부동층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고정해 놓는 게 프라이오리티가 있고 우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동층 상대방을 좀 흐트러뜨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지지층이 결집되고 확산되는 현상과 속도는 트럼프가 훨씬 세다.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이든의 후보가 갖고 있던 약점, 고령이고 그다음에 병약하고 기억실증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중도층, 부동층은 바이든으로 다 갈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훨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집권 2기 공약에서 보면 경제, 안보, 외교 이 세 가지 특히 분야 중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대표님 주목하고 계세요? 이 트럼프가 2016년 선거 그리고 2017년 집권할 때하고 만일에 집권한다 그러면 양상이 다릅니다. 이전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 트럼프 4년 동안 거의 트럼프 임기 말 끝날 때 한 2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보수적이고도 우파 성향의 띵커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서 그 사람들은 워싱턴에 남았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 사람 쓰는 문제를 담당한 인사 담당자, 예산 담당자, 이 사람들이 남아서 트럼프 재집권 전략을 짰죠. 이게 지난 가을에 밝혀진 프로젝트 2025라는 겁니다. 그게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외곽에서 이 트럼프 캠페인을 하는 47대 대통령은 트럼프가 된다 해서 트럼프 웹사이트가 된 아젠다 47.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첫 번 대통령 할 때하고 다음에 된다 그러면 양상이 달라진다. 이번엔 좀 준비가 된 트럼프를 예상을 해봐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트럼프의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말기에 전문가로 참가해 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팔리시 메이커트, 이게 이제 이 트럼프 전당대에서 좀 정리돼서 선을 보이죠. 이게 전당대 컨벤션의 플랫폼 팔리시라고 나옵니다. 이미 겉핥기로다가는 지난주에 공표가 됐죠. 여기에는 경제, 안보, 외교가 뭉뚱거려서 같이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선 맞죠. 아주 철저하게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갖고 있던 무슨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서 저는 사실 한 1년 전서부터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이 바이든 정부가 또 될 건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올 건가라는 거를 전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되게 미국의 정책은요. 외교나 안보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아주 티피컬하게 트럼프 정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예측 불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살아있고 공화당의 주인이 됐고 유력한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도 이미 트럼프가 집권할 걸 예상하고서 미리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트럼프의 재집권할 때에는 경제안보 외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서 그 트럼프 정책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 하는 곳과 그 전당대회에서부터 나오는 이 트럼프 재집권 전략 속에 있는 이런 그 플랫폼 팔리시를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는 동맹이나 진영 외교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트럼프는 순식간에 푸틴을 방문하고 푸틴하고 마주 앉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하고서 개별적인 컨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동맹 관계를 복원해서 이전에 갖고 있던 미국 편들을 결속시켜서 미국의 국익을 지구촌에 깔겠다라는 게 이 타니 블링컨하고서 제이크 설리반이 갖고 있는 외교 전략인데 트럼프는 거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우리 앵커분 언급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거의 1대1로 관계 가지면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할 거다.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판이 달라지고 그야말로 뉴딜입니다. 새 판입니다. 진보적 뉴딜이 아니라 모든 게 그럴 거라고서 예측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오면 트럼프가 이제 다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로 계속 가고 있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한국 정부는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한미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지금 정부는 바이든 정부랑 가졌던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라는 판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계 속에서 바이든 집권을 상상해 보면 정말 좀 멀고 먼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 정책으로 인해서 한미일 관계에 대응하는 북중로라는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졌다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판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트럼프가 다시 들어와서 북한과 관계를 맺을 때 키는 북한이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하노이 회담이라는 이 실패라는 게 북한에다가 준 충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성공단까지 이렇게 폭파시키는 그 후과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이발루에이션 해볼 때는 트럼프는 하고 싶어도 과연 북한이 이미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랑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응할지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트럼프는 전쟁은 절대 안 한다라는 거는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민주당이나 다른 유연한 정부가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은 더 없다고 보는 게 트럼프 정부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권위주의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미국의 적국이라 하더라도 1대1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을 그런 외교를 할 게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예상하고서 아마 트럼프 집권이라는 걸 보고서 한미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 정부는 트럼프 캠페인 캠프라든지 트럼프의 재집권을 준비하는 이 워싱턴 DC의 보수주의 파트너십이라든지요. 아니면 이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뭐 이런 미국 재건연구소 굉장히 많이 극우파들이 만들어낸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연대해서 트럼프 재집권이라는 걸 준비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커넥션을 만들고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 결국은 이제 트럼프 쪽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커넥션을 만들어서 조율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사실은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1조 2천억 원 정도였던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 가량으로 증액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다행히 뭐 당시 협상을 통해서 1조 4천억 원의 합의를 봤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도 그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잘 조율을 해서 방위비 분담이나 다른 여러 사안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뒤에 있을 때 꽤 드문드문 한국 관련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란 표현은 안 해도 한국에 미국 군인이 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군인 한 사람당 얼마씩 차지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하는 거는 그래도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다음번 정부에서 협상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아마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2025년까지 유효한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리긴 했지만은 이 트럼프가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것으로서부터는 피하고서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고 다른 카드를 가지고 아마 이것도 협상을 해야지만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뭔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동맹이니 뭐 옛날에 과거 어떠니 이런 얘기 전혀 시도 안 맥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미국과 한국 관계 1대1로 한국 쪽이 경쟁력 있는 카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근데 앵커분님 이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사실 맨 처음에 한미 방위 조약에서는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미군 한 사람당 차지를 하겠다는 이런 트럼프 정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불가항력인 부분처럼 생각되지만은 여하튼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지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리 김동석 대표님 오랜 시간 이렇게 전화로 늦은 밤인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 가지 얘기 미국 현지에 직접 들으니까 실제적으로 의문이 있었던 부분도 풀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